교재 230쪽 중개보수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개보수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보수편은 계산 문제 하나, 이론 문제 하나 반드시 두 개가 출제됩니다. 자, 계산 문제 하나, 이론 문제 하나인데 이 중개보수를 이전에는 중개수수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뭐라고 부른다? 중개보수 이럽니다. 여러분은 수수료라는 말이 듣기가 편합니까? 보수가 편합니까? 똑같습니까? 근데 저는 30년 동안 수업을 진행할 때 계속 중개수수료는 이랬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중개보수로 바뀌니까 가끔 수업 시간에 수수료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저게 보수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중개보수편이 출발을 했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죠. 개공사가 중개를 열심히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를 받는다? 중개보수를 받게 되겠죠. 근데 이런 보수를 받는 권리, 그를 중개보수 청구권이라 부르고 이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번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2번 그러면 받아야 되니까 행사하는 조건은 뭘까요? 세 번째 이런 보수 청구권이 소멸하는 사유에 대해서 묻는 게 이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 행사,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교재 231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1번 보수 청구권의 발생 찾았습니까? 발생에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시고 1번 보수 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개공사와 의뢰인 간에 뭐가 체결되면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다. 중개계약의 밑줄을 딱 긋습니다. 참 이야기도 많이 했죠. 자, 발생이 언제라고요? 중개계약 시 발생한대요. 그러면 중개계약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중개계약 이렇게 공부했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 한다? 중개계약이란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그죠? 그때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도 의뢰인이죠.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팔아주세요 하는 중개계약이니까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발생한다니까요. 당연한 이야기를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도 없었는데 이 사람한테 수수료 주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면 이제 받아야 되잖아. 그죠? 행사 조건은 무엇일까요? 넘어가서 그 직업 시기가 바로 들어오니까 놔두시고 행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행사합니다. 자, 거래계약도 많이 하겠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이라면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당연히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만 행사 받을 수 있다는 건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232페이지 지급 시기 별표입니다. 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일단 약정의 동그라미 약정이 뭐죠? 나 계약할 때 줄게, 중도금 받을 때 줄게 이렇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언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가 언제지요? 잔금 지급한 날이 지급 시기다. 그죠?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발생 행사를 보시면서 지급 시기를 알았다면 이제 이것이 소멸되는 조건 3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딱 찍어 놓으시고 자, 이 단원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게 보수 청구권의 소멸인데 이 소멸은 원래 시험에 나올 때도 돼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소멸 3번의 1번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자, 개공사의 고의과실에 길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개공사의 고의과실 길게 동그라미 놓고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은 언제 소멸한다고요? 이 거래 계약이 누구?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다? 무효되거나 해지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이 말은 계약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사정으로? 개공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면 소멸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들어보니까 그래 소멸에는 그러면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교재 바로 밑에 다시 연결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설명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개공사의 고의 과실 없이 누구 사정으로 줄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까지만 줄 딱 꺼놓고 사정으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자,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되거나 당사자 중 일방의, 누구의 일방요? 당사자 중 일방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단원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발생, 행사, 소멸을 보시면서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까지를 지금 전달했는데, 이렇게 필기는 참 깔끔하게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 단원이 딱 오면 다시 필기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학습을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 학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필기는 이렇게 해놓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데, 자,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가 있는 매수자입니다.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라 그랬잖아, 그죠?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법률적으로 딱딱하니까 이 을을 세댁이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세댁 사건인데, 세댁이 무엇입니까 하면 헌댁의 반대말이 세댁입니다. 세댁이 개공사에게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럽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면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했다고 칩시다. 뭐 저선지 1억에 계약을 했다. 그럼 1억에 계약을 한다는 말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자, 방금 중개계약이 있었죠. 그리고 거래계약이 성립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세댁이 계약을 해놓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서울에 있는 시어머니 그런 사람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3만 원 들고 남산 밑에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은 해롭소 이래 됩니다. 그러면 세댁이 이사갈 수 있다 없다? 세댁이 이사갈 수 없다. 가는데요 하면 세댁이 아니고 헌댁이거나 중고댁입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자기 아들이 지금 해롭다 이러는데 나는 이사간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세댁 사정으로 중도금 지급 안 하겠죠. 잔금도 지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세댁 사정으로 1,000만 원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이 깨지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댁이다. 그럼 지금 계약금 1,000만 원 날렸습니다. 자기의 이행지체잖아. 중도금, 잔금이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렇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댁이라면 잘 지급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있겠죠.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개공사다. 이 세댁에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같은 내용이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당사자 사정으로는 이행지체가 됐기 때문에 무효, 해지, 취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재미로 세댁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값도 당사자잖아요. 자, 1억에 팔겠다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어요. 계약을 했는데 B라는 개공사가 오더니만 당신 아파트를 2억에 팔아주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값이라도 안 된다. 계약한 대로 1억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계약을 깨야 되겠습니까? 깨야 되지. 어떻게? 받았던 계약금의 2,000만 원 2배를 주고 계약을 깨더라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소멸에 대해서 1, 2 두 가지나 똑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를 출제 문제로 확인해 봅니다.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은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행사할 수 있다. 까지 맞죠? 그런데 이 거래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 즉 깨지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입니다. 뭐가 빠졌다? 개공사의 고유가시 말이 빠졌잖아 지금 그죠? 당사자 사정으로는 깨지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교재에 길게 동그라미 했습니다. 개공사의 고유과실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틀리면 틀려요. 그래서 3번에 1번의 의미를 잘 보시고 그 내용이 2번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2번은 계약이 깨진 이유가 그러니까 무효해지 취소된 이유가 당사자 사정이라면 소멸하지 않겠다. 똑같은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쉬운 이야기 아니죠. 세댁은 지금 계약금 1,000만 원을 날리고도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1,000만 원이니까 그렇지 계약금 1억 지급했다. 그럼 1억 날리고도 보수 지급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참 만만치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졸업생이 저 세댁에게 받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면서 원래 시험 되겠습니까? 내일 물어봤어요.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만 하는가 봐. 저 세댁에게 받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받아야 한다고. 받아놓고는 이 세댁이 불쌍하거든. 다 돌려주든지 받아놓고 반만 돌려주든지 집에 있는 거 보태서 돌려주든지 하여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받겠습니까?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시험 되겠습니까? 하면서 속으로 원래는 이래서 점 딱 찍어놨습니다. 그래도 2년 만에 되기는 됐지만 그래서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잘 하면서도 의식은 따로 한다니까요.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얼마를 주길래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청구권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자, 수수료 청구권의 범위 하여 여러분들 교재 하단에 보시면 주택의 중개 보수에 대한 요율, 주택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주택의 동그라미. 자,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오른쪽 갑니다. 233페이지 2번 중간에 주택 외의 보수의 요율, 주택 외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번 체결이 되어 있죠. 주택은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겠대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주택이 뭘까요? 주택. 감각 떨어지죠? 주택 하면 아파트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이 주택입니다. 주택은 이렇게 받고 지금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에는 뭘까요? 상가, 토지, 공장, 식당 이런 거를 거래하면 이렇게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크게 전달하기를 주택과 주택 외로 범위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체크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 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당하면 안 된다고. 그죠? 지금 교재에서 짚었죠? 수수료는 어떻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다고. 근데 이거를 주택이냐, 토지로 구분한다에 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받을까요? 왼쪽 페이지. 자, 주택에 대해서는 1번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받는데 동그라미 1번 주택의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 것입니까?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 1000분의 9, 이를 0.9%로 합니다. 계속 줄 것입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0.8% 범위 내에서 받습니다. 근데 이 범위 내에서 오른쪽 올라갑니다. 233페이지 시도조례로 결정을 하니까 시도조례에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시고 주택의 보수는 금액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이 보수이고 한도를 만약에 초과하면 한도액이 중개보수가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 말을 한번 적어볼까요? 주택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매매, 교환은 얼마? 0.9%. 0.9%는 곧 1000분의 9하고 같은 말이죠.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각 시, 도, 조례로 정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아니 매매는 0.9, 임대는 0.8이면 그렇게 받지. 또 왜 시, 도, 조례로 정합니까?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똑같은 대우 프루지오 30평짜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평수도 똑같아. 대우 프루지오 30평짜리 아파트가 강남에 가면 15억쯤 합니다. 근데 같은 강자가 들어가더라도 강원도에는 3억 해요.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왜 하나는 15억이고 3억이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땅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개공사가 15억짜리를 팔아도 수수료는 200, 3억짜리를 팔아도 200만 원. 이거는 뭔가 안 맞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제일 잘할 것이고,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할 것이니까, 국가가 국토교통부에서 범위를 줄 테니까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정해놨다고. 이유가 이해됩니까? 똑같은 내용의 아파트가 물건이 하나는 15억, 하나는 3억 하는데 똑같이 받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매매 교환의 범위를 줄 테니까 각 시도 조례로 결정해라. 주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잡으셨다면, 그러면 서울시의 수수료와 경기도 조례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수수료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가지셔야 돼. 그죠? 자, 그래서 표를 하나 보시면 233페이지 상단에 심화학습이라는 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표로서 갈로 열고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수수료표를 보면서 이거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절대로 암기할 필요 없다. 왜? 여러분이 서울 물건만 거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서울은 이렇게 정해놨구나. 이렇게 표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지.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전달 안 하면 이걸 밤새도록 외웁니다. 5천만 원 미만 0.6%, 5에서 2억 원 0.5% 밤새도록 외우고 그 다음날 말갛게 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그죠? 외울 필요 없고 시험 칠 때는 수수료를 줍니다. 표를 주니까 여러분이 표를 읽을 줄은 아셔야 돼. 즉 5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그러면 표를 줄 테니까 수수료 계산하시오 이런다고. 그럼 이 수수료를 보고 계산하면 되잖아 지금. 그죠? 표를 외울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면 주택 외인 물건, 주택가가 뭐라 그랬죠? 주택가 토지, 상가, 공장, 여관, 목욕탕 이런 것들을 거래하면 주택 외겠죠. 주택 외는 이렇게 봤습니다. 교재 오른쪽 233페이지 보니까 2번의 첫째 줄, 주택 외인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주택 외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1.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는다. 오피스텔이 갑자기 툭 튀어났다. 그죠? 오피스텔에 일단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시고 한 장 넘어가시면 2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택 외인 물건 해서 오피스텔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인 방금 이야기했죠. 상가나 공장,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임대차 모두가 1000분의 9 줄 것입니다. 0.9% 범위내에서 바로 밑에 당사자가 뭐한다?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협의에 동그라미. 자, 그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외인 물건은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매매 교환이라는 차이는 없고 그냥 0.9% 범위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한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조심할 거, 주택 외인 물건, 토지나 상가나 빌딩 이런 것들은 매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 그러면 털려요. 매매, 임대에 대해서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0.9% 보면서 협의한다는 게 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지금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해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오피스텔을 구해서 살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겠죠. 그런데 업무용으로도 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하나 거래하고 나니까 서로 분쟁이 생겨요. 이거 주택으로 계산하자, 주택이 아닌 걸로 계산하자,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자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233페이지 밑에 오피스텔 별도로 딱 떨어졌죠. 자, 오피스텔은 거기 박스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뭔데? 기억, 전용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고 85제곱의 동그라미. 니은,
다 꺾기는 힘드니까 첫째 줄만 꺼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이 있다면 까지만 줄 꺼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주택으로 보니까 밑에 박스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동그라미 1000분의 5를 0.5%로 합니다. 바로 밑에 임대차는 1000분의 4 0.4%고 자 이제 바로 밑에 2번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거나 수세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했다면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얼마 0.9% 범위내에서 서로가 협의한다. 그런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뭘로 보겠다? 업무용 상가로 보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자 한번 적어 봅시다. 저 오피스텔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했죠.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여러분 85제곱이 25평입니다. 85제곱 이하이고 거기에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고 이렇게 부엌이 있고까지 넣으면 이걸 우리는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니까 매매는 얼마? 0.5%, 임대는 얼마? 0.4%를 받대. 이제 이 기준을 넘어서는 놈들은 뭐다? 상가로서 0.9% 범위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 정도가 중개보수에 관한 법 조문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이번 1, 2월 수업에서는 이제 이론에 치중합니다.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니까 이론에 추징하고 다음 3, 4월 둘째 순환 수업할 때는 이제 계산 문제를 여러분한테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법 조문인데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중요한 조문이니까 중개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뭐하고 뭘로 나눠져 있다? 주택이냐 주택 외냐로 나눠져 있다고. 그때 주택은 어떻게 봤습니까? 매매 교환은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결정해라. 그지? 왜 조례로 결정하는 것도 설명했어요. 두 번째, 주택 외인 물건은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면 된다. 그때는 매매 임대의 기준이 없다. 그죠? 아, 그런데 오피스텔을 거래하니까 애매하더라고. 그럼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으면 하면 요거는 주택인 거예요. 매매는 얼마? 0.5%. 왜 0.5죠? 오피스텔이잖아. 0.5 딱 찍으셔야 돼요. 이게 0.5를 잡아야 임대는 얼마? 0.4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매매는 얼마요? 0.5%. 왜 0.5다? 오피스텔이잖아. 오피스텔 0.5. 임대는 0.4. 그럼 이 조건을 벗어나는 것들은 뭘로 본다? 업무용이니까 0.9% 범위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수에 관련된 법조문 3가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계산 문제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뻔히 보면서도 문제 보면 핑핑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필기는 하지 말고 계산 문제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의식해 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내는데 필기는 하지 말고 그냥 연습만 해봅니다. 60제곱미터 오피스텔이 있다고 칩시다. 60제곱미터면 18평입니다. 이거를 3억에 여러분이 매매했다면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계산해봐요 지금. 지금 법조문은 다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그죠? 6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얼마? 3억에 매매했다.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150 한 표 남았다. 얼마? 그냥 150 한 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얼마? 150. 봐봐요. 이게 60제곱미터 오피스텔이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안 하면 뭘로 간다? 0.9%입니다. 그러면 3억 곱하기 0.9% 39, 27, 270인데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한쪽만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당연히 둘 다 받아야지. 그래서 답이 얼마? 540을 못 찍어내는 분은 지금 내가 뭐를 생각 안 했다를 놓치시는 거예요.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보고도 핑핑 날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선생님 한쪽입니까? 두 쪽 받습니까? 또 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감독관한테 이거 한쪽입니까? 두 쪽입니까? 그래 묻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대로 해야 돼. 또 어떤 분은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안 보이는데요.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감독관한테 물어봐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보라고요. 근데 이거를 살짝 또 꺾으면 이럴 수는 있겠죠. 이 3억에 매매했는데 매도인에게 받는 건 얼마입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
270 한쪽에 받는 거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도 기교를 넣습니다. 이런 걸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법조문을 딱 띄워놓고도 눈 번이 뜨고도 틀린다니까 지금. 그죠? 내가 뭐를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 내면 좀 야비합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조건이 두 개입니다. 오피스텔 85제곱 이하이고 두 조건이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으면 매매는 얼마? 0.5, 임대는 0.4. 이 외에는 뭐다? 0.9%로 가는 거예요. 그죠? 상가로 보니까 그 개념을 한번 연습해 보신 시간입니다. 자, 금액의 산정 하단에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거기 교재 236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4번 이론에서 중요합니다.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기준이라는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 기준을 지금부터 익혀요. 자, 1. 동일 당사자 간 해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동일의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에 다시 동일 동그라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계에 이루어지면 또 동일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자, 동일 몇 번 했다? 3번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계에 이루어지면 동일이 또 동그라미. 그럼 동일이 3번이면 뭐만 받는다? 매매에 관한 것만 받습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해석하면 자,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파는 걸 뭐라 그런다? 매매를 합니다. 3억에 매매하면서 나 1억에 전세 살게. 여러분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걸 전세 끼고 팔았다 그럽니다. 자, 봐요.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들이 동일한 기회에 매매도 일어나고 전세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경공사는 매매 계약서 하나 작성했겠죠. 임대차 계약서도 작성했겠죠. 수수료는 뭐만 받아라? 매매만 받아라. 이게 법이라고요. 항상 동일이 3번 들어오면 매매만 받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동일을 한번 쓱 뺍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항상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3개. 동일이면 3개면 뭐 받는다? 매매만 받습니다. 자, 오른쪽 237페이지 중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입니다. 건축물 중 찾았나요? 줄 것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상의 동그라미 놓고 주택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를 계산하겠죠. 그죠? 그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1층에는 상가예요. 2층에는 주인이 사는 주택이에요. 자, 이 상가와 주택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고 나니까 개공사는 야, 이거 상가로 계산하자. 사는 사람은 우리 집 팔았는데 무슨 상가, 주택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주택 부분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계산하자? 주택으로 하자. 지금 체크하신 게 그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상 복합 건물을 3억에 매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택으로 하면, 주택 외로 하면, 자, 일단 주택으로 하면 서울이라고 치고 서울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죠? 233페이지. 자, 233페이지 상단에 주택에 대한 표가 있고 서울을 예를 들면 자, 3억에 매매했다 그랬죠. 그럼 위에서 세 번째 칸 2에서 6억 사이 찾았습니까? 3억이면 옆에 얼마로 돼 있다? 0.4% 한도는 없음 이렇게 됐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걸 주택으로 보면 3억이니까 3억 곱하기 0.4%면 3, 4, 12, 12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240만 원이 수수료겠죠. 근데 이거를 주택 외로 보면 같은 3억이라도 주택 외인 물건은 0.9% 범위내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0.9%를 해야 되지. 3억 곱하기 0.9%면 39, 27, 27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540이 된다고. 똑같은 물건 3억짜리를 주택으로 계산하면 얼마? 240. 주택 외로 계산하면 540. 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나겠죠. 개공사는 큰 거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작은 거 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법을 정해놨다고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해가 됐다면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
1층은 상가, 2층도 상가, 3층이 만약에 주택이다. 그럼 이 건물은 뭘까요? 계산 하나만 하나 상가지, 그죠? 3개층 중에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 그럼 계산 하나만 하나 상가로 계산해야 되지. 다시. 1층 상가, 2층 주택, 3층도 주택이라고 칩시다. 1층의 상가, 2층 주택, 3층 주택, 뭘까요? 보나마나 주택이지. 이건 면적을 재볼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낸다고 수험생들이 알기 때문에 뭐를 묻는가 하면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뭐가 될까요? 이래 묻는다고. 자, 상가와 주택의 면적이 같다. 그러면 뭐죠?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상이라는 말은 2분의 1을 포함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잡고 계셔야 돼. 3개층 중에 2개층이 상가고 1층이 주택이다. 이건 뭐겠느냐? 이런 건 안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알기 때문에 같으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문에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238페이지 상단의 별표입니다. 시도가 다른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표인데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개공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거기 줄 것이야 돼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서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 밑에 4번도 별표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하면 줄 것입니까?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조례, 거기 줄을 딱 꺼놓고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이 지문을 줄을 꺼드렸기 때문에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이 대상이죠. 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사무소에서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이게 지금 조례가 다 다르잖아, 지금. 답은 1번 서울시로 받아야 된다. 2 강남구 조례, 3 대전시 조례, 4 유성구 조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답이 1번. 1번을 못 찾아낸 사람은 지금 줄 거고도 딴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 3번 봐요.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어디를 받아라 그랬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잖아요. 수수료는 전부 시도조례예요. 사무소가 어디 있다 그랬죠? 서울 강남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도는 어디다? 서울시 조례로 받는 거예요. 지금 1번을 못 찾아내시는 분은 줄을 끄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서울 중개주식회사가 여기 있고 법인이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지점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분사무소에서 부산광역시에 가면 동래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거래했다. 수수료가 또 다르잖아 봐요. 1, 2, 3, 4, 5번, 6번 어디로 받아야 될까요? 답이 몇 번? 답이 3번. 3번을 못 찍어내신 분은 다른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거기 동그라미 4번 봐봐요. 줄 것 있는 거.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했다면 어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줄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여기 분사무소 어디 있다 그랬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답이 어디다? 대전시 조례예요.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줄은 꼬놓고 생각은 다르게 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내용을 많이 공부했지만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주된 사무소 본점을 따라가는데 중개 수수료만 중개 보수만은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가 있는 곳을 따라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지금 거기 3번 별표 4번 별표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꼭 소화시켜 놓으셔야 돼요. 이 줄은 시원하게 끊어놓고 생각은 다르게 한다니까요. 처음 걸 때는 또 빨간 볼펜으로 줄 긋고 그 다음 수업할 때는 파란 별 하고 그 다음에 형광펜 줄만 긋고 생각은 다르게 한 사람 많아요. 미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여튼 개념 잡으셔야 돼요. 한 번은 빨간 별, 한 번은 파란 별, 그 다음에 형광펜 별 해가지고 종이 뚫고 집중까지 줄 긋고 생각은 다르게 한다니까 지금. 그죠? 자, 다시 물건이 있는 곳과 사무소가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를 따라간다?
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 분사무소는 어디를 따라간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거 두 개 익히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오른쪽에 하면 실비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실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중개보수 당연히 계약 체결되면 받겠죠. 근데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뭐 실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비라는 단어는 딱 접어들었는데 근데 실비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공사들이 사실 좀 이렇게 약간 소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비를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중개보수 지금까지 공부하셨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실비가 있습니다. 그럼 실비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재 239페이지 실비의 종류 1번 개공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권리관계 앞에 1번 답니다. 1.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바로 옆에 2번 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결국은 실비는 모두 몇 개? 2개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 하나는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교재 240페이지 상단에 실비의 청구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2번 별표 찍습니다. 2번에 2번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찾았습니까? 권리관계 동그라미 딱 해놓고 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는 자까지 줄 딱 끊었습니다. 청구하고 3번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줄 끊놓고 비용은 옆에 껐습니까?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까지만 줄 꺼놓고 하는 자에게 청구합니다. 자, 주목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니까 이럴 일이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의뢰가 오면 개공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이런 거 한번 떼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 걸 확인한 걸 뭐라 그런다?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이렇게 부르고 이 권리관계를 확인한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한다? 방금 녹음하셨죠? 권리를 뭐 이전하는 자. 이전하는 자가 누구다? 매도인,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게 실비입니다. 두 번째 실비 이거 배우셨죠? 자, 매수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기는 것. 이를 예치명의자라는 말을 들으셨고 여러분들이 개공사 이름으로 맡았다면 개공사가 어디 가입해놓고 보험에 가입해놓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공사 이름으로 이거를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간다니까. 그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갑을 개공사 누구? 을의 대금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구?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제공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전과 취득을 반대로 돌리니까 잡으셔야 돼요. 그 지금 체크 다 해드렸는데. 자, 다시 이제 체크는 해드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 실비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매도인, 임대인. 이를 뭐라 부른다?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한 것은 누구? 취득하는 자한테 청구합니다. 이거 두 개를 반대로 돌려서 시험에 내니까 한쪽을 딱 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좀 현실적이진 않죠. 여러분이 개공사 A라고 칩시다. 갑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받으면 감지덕지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떼본 비용 4,500원 주시오. 그럴 일이 잘 있다 없다? 거의 없잖아.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받을 수는 있으니까 갑한테 가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떼는 비용 2,800원 주시오 하면 갑이 이렇게 보면서 어디 아픈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지는 못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안 받는 것하고 알면서 안 받는 건 달라요. 만약에 이 갑의 물건이 아파트니까 그렇지 공장이다. 50필지에 있는 공장, 큰 공장이면 등기부 등본 떼는 값만 해도 15만 원 들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비용은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 안 받을 때 안 받을 값이라도. 그죠? 그래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비용은 누구에게? 이전하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취득하는 자니까 요거 두 개만 반대로 돌리니까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를 거래했다. 중개 보수만 받아도 감지덕지인데
미운 값이 있다면 뭐도 청구해라? 실비도 청구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 떼는 비용 4,500원 청구하는데 안 주면 소송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하여튼. 그래서 좀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실비라는 것은 시험용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보수 청구권이라는 큰 단어를 하나 적혀 보셨습니다. 넘어가시면 중개협회 편 출발합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중개협회 정리합시다.